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코비드19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 가격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세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OECD의 주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전 가격 이슈에 대한 문제와 원칙을 정립하고 그 합의 내용을 개별 국가의 세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의 OECD 이전 가격 지침과 우리나라 국조법상 이전 가격 규정의 기본 전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관계사 간 거래를 통해 수익과 소득을 창출했을 때 각 구성원, 즉 관계사별로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비드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비경상적인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이전 가격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OECD 회원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OECD에서는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 가격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OECD가 발표한 지침을 바탕으로 코비드19와 같이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이전 가격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전 가격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의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통상 이전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별로 실제 어느 정도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코비드19 이전인 2019 사업년도의 산업별 영업 실적과 코비드 영향을 받은 2020년 산업별 영업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 딜로이트 글로벌이 2020년 5월 전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에 발표된 현행 OECD 이전가격 지침에서 관계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작년 말 OECD가 발표한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가격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가격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한 호주와 싱가포르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전 가격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권고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정상 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산출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독립기업 원칙, 즉 암스트렝스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제3자 간의 거래 가격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국조법상에는 크게 6가지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방법은 각각의 특수관계 거래와 그 다음에 제3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가격을 비교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가 있거나 또는 외부의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가 있는 경우에 가장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매 가격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상 매출 총익률과 동일한 개념의 이익 수준 지표를 사용하는 그런 정상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에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가가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제조업이나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 총이익률과 유사한 개념의 원가가산율 방법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익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익 분할 방법은 둘 이상의 특수관계자 간의 결합 이익을 양자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인데요. 통상적으로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자산 또는 공동으로 창출하는 수익이 존재할 때 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유통업이나 제조업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금융업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순이익 방법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TNMM. 이 방법이 사실상 이전 가격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거래 순이익률 방법은 몇 가지의 이익 수준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또는 자산 수익률 또는 총 원가 가산율이나 그리고 배류레이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익 수준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의 장점은 비교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요구 정도가 낮으며 그리고 제품과 수행 기능상의 사소한 차이, 제3자 간의 거래와 특수관계 거래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소한 차이들은 허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교한 비교 대상 거래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이익 분할 방법만이 거래 당사자,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투-사이디드 메소드이고 나머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그리고 TNM은 거래 상대방 중에서 일방의 이익이나 내지는 마진만을 검토하는 원-사이디드 메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납세자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조법 시행령에서는 금전대차 거래나 용역 거래 또는 지급보증 거래와 같은 거래들을 이 거래들의 이전 가격을 검토할 때 이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이나 또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코비드19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관계사 간의 거래에서의 손실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9년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APA 연차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96년 국조법이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508건의 APA가 승인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 순이익률법, 즉 TNM입니다. 508건 중에 약 90%에 가까운 453건이 이 방법을 통해서 APA가 승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익 수준 지표가 영업이익률, 거의 한 50% 정도가 영업이익률로 해서 APA가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배류레이쇼의 방법으로 해서 약 23% 정도가 APA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론적으로 좀 더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이나 재판매 가격 방법 그리고 원가 가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분할 방법의 경우에도 금융업 등 아주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페이지에서는 글로벌 사업 전략에 따른 이전 가격 정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다국적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이전 가격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사 주도형 이전 가격 정책입니다.
이 방법은 본사가 사업의 주관자로서 모든 사업상 중요한 위험과 어떤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관계사인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은 제한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을 가지고 생산이나 또는 판매와 관련해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를 보시면 해외 생산법인의 경우에 사업상 리미티드 리스크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런 거래 구조이고, 판매법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리미티드 리스크의 어떤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거래처를 개발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상의 실질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법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본사는 해외 법인들의 이런 리미티드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상의 모든 중요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그런 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나 기술과 같이 이런 무형자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바이셀 서플라이 체인 하에서 거래처 개발이나 또는 이 거래처 관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상 위험,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 개발 등과 관련해서 마케팅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프린시펄로서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그 R&D 기능까지도 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래입니다.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해외 생산법인은 법인 성격이 컨트랙 매니팩처러 또는 톨 매니팩처러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이 경우에 컨트랙 매니팩처러나 톨 매니팩처러는 제한된 이익, 즉 개런티드 마진만을 인식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손실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외 판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로서 역시 개런티드 마진만을 인식을 하되 손실은 통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래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본사의 경우에는 해외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이 개런티드 리턴, 개런티드 마진을 제외한 모든 잔여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연결 손익상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현지 법인 주도형 이전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거래 구조는 일반적으로 본사는 주로 IP, 전체적인 거래에서 IP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외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업상 역할과 사업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사인 IP 오너는 R&D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나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해외 생산법인은 본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해외 판매법인에게 생산된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래 구조입니다. 해외 판매법인 역시 판매나 유통 또는 마케팅, 이와 같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상 위험을 부담을 하는 이런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사의 경우에는 IP 오너로서 IP를 소유한 그 대가만을 해외 생산법인이나 또는 해외 판매법인으로부터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로열티에 대한 컷 방법, 즉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해외 생산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이익이 아니고 사실상 본인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이익률,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전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고, 루틴 리스크 디스트리뷰터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의 유통업자 수준의 영업이익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해외 판매법인이 로컬 마케팅 인텐저블과 같은 어떤 고유의 영업 활동에 관련된 인텐저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 및 마케팅 활동에 따른 추가 이익까지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영업 활동 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본사 주도형과는 달리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장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성격에 따른 기대이익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로 맨 왼쪽 상단표를 보시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보조자, 예를 들어서 리미티드 리스크 엔티티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기능이나 또는 부담하는 위험이 적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사업 주관자나 또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엔티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사업 보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런티드 리턴만을 인식하게 되고, 손실은 통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업 주관자, 즉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의 프린시펄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행되는 기능이나 또는 부담하는 위험이 정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기대이익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 그 표는 전체적인 사업에서의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의 표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와 같은 상황 하에서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떤 비즈니스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사업 보조자는 역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업 주관자가 사업 보조자에게 제공되는 개런티드 리턴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 역시 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조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어떻게 경과가 되든, 그리고 사업상 실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반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개런티드 리턴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사업 주관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어떤 법인 실적에 따라서 때로는 상당한 수준의 초과 이익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때로는 일정 수준의 손실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는 각각의 리스크에 따른 기대 이익을 설명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하단에 보시는 톨 매니팩처링이나 컨스트럭 매니팩처링의 경우에는 역시 제한된 수준의 위험만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행 기능이나 부담 이용이 적고, 따라서 기대 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이센스드 매니팩처러나 또는 풀리 플레지드 매니팩처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톨 매니팩처러나 컨트랙 매니팩처러가 인식을 하게 되는 소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판매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의 경우에는 역시 기능이나 위험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기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틴 리스크 디스트리뷰터나 또는 풀리 플레지 디스트리뷰터의 경우에는 수행 기능이나 부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따라서 과세당국이나 또는 이전 가격 이론 측면에서 기대이익이 상당히 높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전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엔티티가 사업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기대 이익이 달라지게 되고, 이 기대 이익 적정 여부에 따라서 이전 가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음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글로벌 이전 가격 정책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 구조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생산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제한된 기능의 생산 기능과 위험을 부담 하는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톨 매니팩처링이나 또는 컨트랙 매니팩처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구조이고, 이 경우에는 보통 생산법인의 생산 코스트에다가 일정 수준의 마크업을 가산해서 보전을 받게 됩니다. R&D 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R&D 기능 수행에 따른 그런 코스트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가산한 형태로 이익을 보상받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판매법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매법인의 어떤 위험 부담 정도가 리미티드 리스크인지 또는 루틴 리스크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PLI, 예를 들어서 코스트 플러스 형태로 보상을 받을지 또는 영업이익률 형태로 보상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지만,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일정 수준의 개런티드 마진을 인식하는 형태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통상적인 리저널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리미티드 리스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발생하는 코스트의 일정 수준의 마크업, 마진만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 모회사는 각각의 생산법인과 그 다음에 R&D 법인,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그리고 판매법인이 가지게 되는 개런티드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잔여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그런 거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모회사를 이전 가격 측면에서 거래의 프린시펄 또는 엔터프로니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산업별 코비드-19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별 코비드의 영향은 코비드-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대비 코비드가 발생한 연도인 2020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사실상 각 산업별로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량화해서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표는 2019년도 국세청 APA 연차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업별 APA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약 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 국세청이 승인해준 APA 건수는 약 508건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APA 승인을 받은 업종은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LCD, 휴대폰 산업입니다. 총 508건 중에서 73건의 APA를 승인을 받았고, 대략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화학품, 그리고 의약, 제조, 도매업에 대한 APA 승인도 많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 관련한 업종에 대한 APA가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반적인 기계 장비 업체들의 APA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식음료 제조 업종,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APA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해외에 자회사들이 많고, 그만큼 국내나 현지 입장에서 이전 가격 이슈가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APA를 활용을 해서 이전 가격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별 코비드-19의 영향을 각각의 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APA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 LCD, 휴대폰 산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매출도 일정 부분 증가했고, 특히 LCD, LED와 같은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그리고 휴대폰 제조업의 경우에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코비드-19의 영향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오히려 수혜 업종으로서 오히려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화학과 의약품 업종을 보면 석유 정제품 제조, 그리고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 화장품 제조, 그리고 합성 섬유 제조와 같은 이런 통상적인 화학품 제조업체의 경우에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비드 19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의약품 도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오히려 수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운수 장비 산업의 경우에 승용차 제조업,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사실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영업이익 단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자동차 부품이나 또는 타이어, 튜브 제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단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기계장비업의 경우에도 건설 등 기계장비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단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산업용 기계나 의료용 기기, 기타 발전기 제조업이나 유압기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소폭 상승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영업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도체 업종을 보면 첫 번째 설명드린 컴퓨터 LCD, 휴대폰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상당히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상당히 증가를 해서 코비드19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5월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귀사의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코비드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significant drop in demand 또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붕괴, 그 다음에 디맨드나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의 모든 붕괴, 이런 답이 상당히 부정적인 회신이 약 70% 수준이었고, 따라서 2020년도 5월 한창 코비드19가 여러 산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때 약 70% 정도의 기업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단에 있는 그 relatively little impact나 slightly benefit 이시라고 회신을 한 업종의 경우에는 추정컨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LCD나 휴대폰 또는 반도체 업종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런 언택트 상황 하에서의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중에 이전 가격 정책을 변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설문은 특히 작년 2020년 5월 달 코비드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상황이 심각했을 때의 회신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답변과 같이 약 70% 정도가 이전 가격 정책의 변경을 검토하거나 또는 추후에 고려하겠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첫 번째 답변과 같이 약 8.4%의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이전 가격 정책을 변경했다고 회신을 하였고,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회신과 같이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체 회신 기업들 중에서 약 20%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만일 2020년도에 이전 가격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답변을 보시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어떤 정상가격 범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이고요.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비교 대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익률 수준이 낮을 테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024년도의 정상가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답변의 경우에는 코비드-19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사실상 제일 많이 회신 주셨던 부분은 맨 하단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TNMM, 즉 거래 순이익률 방법만으로는 2024년도의 그 어떤 경제 환경 또는 그 영업 실적을 정상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이익분할법과 같은 그런 다양한 그 추가적인 이전 가격 분석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적정 여부를 검증하겠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2017년에 발간된 OECD 이전 가격 지침상의 손실 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작년 12월 발표된 OECD 차원에서의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 가격 지침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현행 OECD 이전 가격 지침 하에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사 간의 이익과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행 OECD 이전가격 지침 중에서 손실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9장 중에서 유일하게 이 3개의 문단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29를 보시면 독립기업들처럼 특수관계 기업 내 구성원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로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OECD 차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업들의 경우에 손실을 지속하면서까지도 사업을 지속하지 않는 반면에 특수관계 기업 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경우에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가격 이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내에서 특히 손실 발생 기업과 이익 발생 기업이 같이 사업을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사실은 기업이나 과세 당국으로 하여금 이전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서플라이 체인 하에서 생산법인은 손실이고 판매법인은 이익일 때, 또는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세그먼트에서 프린터를 생산하는 법인은 손실이고 잉크를 생산하는 법인은 이익이 날 때, 이러한 형태와 같이 어떤 동일한 어떤 사업 구조 또는 동일한 서플라이 체인 하에서 특정 기업은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특정 기업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이라면 이런 손실을 지속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가를 받는 그런 계약의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태의 특수관계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어떤 보상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31에서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 거래에서 손실을 요소로 하나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반복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 침투, 마켓 페네트레이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전략은 상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야 하며 독립기업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재검토 또는 과세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이며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면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OECD가 발표한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 가격 지침에 대한 발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업상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일부 산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자동차, 건설 이러한 일부 산업의 경우에 수요나 또는 영업 실적이 악화된 반면에 반도체, LCD, 바이오 산업과 같이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비드-19에 따른 그런 혜택을 받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특수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이익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고, 따라서 일부 산업 코비드-19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재정난에 따른 차입 비용이 급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제품 판매, 상품 판매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이슈 또는 연체에 따른 재무 위험 이슈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하에서의 OECD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또는 현행의 독립기업 원칙, 암스트롱스 프린시펄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코비드-19 팬데믹 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OECD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비드-19로 인한 특수하고 전례 없는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현행 독립기업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추가적인 이전 가격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하에서 다국적 기업 그룹이 받게 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단지 팬데믹이 산업 및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나 위험에 대한 결과를 그룹 내 특정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코비드-19 팬데믹 하에서의 OECD 이전 가격 지침을 보면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정상 가격 범위를 산출할 때 필요한 비교 가능성 분석에 대한 지침,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코비드-19 하에서의 각 기업들이 인식하게 되는 손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비드-19 하에서 발생되는 예외적인 또는 비경상적인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세 번째는 각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 가격 측면에서 고려를 할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PA 차원에서 현재의 코비드-19 상황, 이런 경제적 환경을 어떻게 반영해서 기존에 승인받은 APA 또는 앞으로 신청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APA를 핸들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기존 2017년에 발표된 OECD 이전 가격 지침의 보완일 뿐이며 코비드-19 팬데믹 또는 기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기존 이전 가격 지침의 개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이익을 내던 법인들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아 재무 실적이 통상의 또는 기존의 정상 이익률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코비드-19 발생 이전의 매출액 규모와
코비드-19 발생 이후 매출액 규모의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측면에서 비포 앤 애프터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경상적인 비용이 어떤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19 하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 또는 심지어는 특수관계 거래에서의 가격과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정부 개입에 대한 정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전 가격 분석에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정부, 연구기관 등이 발표하는 거시경제 정보나 또는 회기 분석 또는 분산 분석과 같이 이런 다양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2019년도 이전과 2023년도 이후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이익률의 차이, 이익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추정 재무 자료의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코비드-19가 2020년도 이후에 기업의 수익, 비용과 마진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코비드-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말에 예측했던 2023년도의 재무자료, 이 자료를 실제로 2023년도의 재무 실적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의 경제 상황 하에서의 예상 재무 실적과,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판매량 감소나 또는 영업 비용 증가 등과 같은 이런 재무적 영향을 받은 실제 재무 자료와 비교를 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은 전혀 다른 경제적, 산업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의 이전 가격을 분석을 할 때 어떤 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당해 사업년도의 비교 대상 재무 자료가 2021년도 중반 또는 2021년도 하반기에 확보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분석을 할 때는 2020년 이전의 기간, 즉 17년부터 19년까지의 어떤 재무 실적의 평균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성 분석 시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같이 동일한 기간에 수행된 제3자 거래, 이 거래에 대한 재무자료입니다. 따라서 동일 시기의 재무자료를 비교를 해야 특수관계 거래 시점의 경제 환경과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 시점의 경제 환경이 동일하거나 또는 상당히 유사하게 되므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TNMM, 즉 거래 순이익률 방법의 경우에는 이런 동시적 제3자 거래 정보 또는 영업 실적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첫째로 사용 가능한 과거 사업년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이익률을 산출하거나, 또는 비교 대상 기업들의 2024년도 재무자료가 일부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이익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 대상 기업들이 과거 평균 수익률만으로 이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경제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OECD 이전 가격 지침과 같이 단연간 자료나 또는 다양한 비교 대상 기업들이 평균값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어떤 회계 차이로 인한 영향, 또는 사업이나 제품 수명에 기초한 수익성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반영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만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 거래들의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의 재무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역시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ECD는 두 가지의 방법을 실무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프라이스 세팅 방법이라고 해서 그 관계사 간의 거래 가격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을 결정할 때 2024 사업년도나 또는 지금과 같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는 2021 사업년도 기중의 경우에 과거 사업년도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사 간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되 코비드19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기중에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또는 연말에 결산 시에 이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어떤 규모의 보상 조정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컴 테스팅이라고 하는 사후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년도 종료 후에 정상 가격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의 방법으로 이전 가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나 당연하게 국내 법상 이러한 그 보상 조정, 법인세 신고나 또는 수정 신고, 경정 청구와 같은 방법을 법상으로 허용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러한 조정들에 대해서 TP 보고서, 이전 가격 보고서를 통해서 적절하게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조법 제6조에서도 이러한 법인세 신고 또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정상 가격을 벗어나는 경우에 정상 가격 또는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인보이스 조정을 통해서 거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어떤 사후적인 보상 조정, 이러한 방법은 거래 쌍방 중에서 어느 일반 국가에서만 조정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상대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상호합의 절차의 방법과 같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선정된 비교 대상들의 경우에 코비드20 경제 상황 하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통해서 비교 대상 기업을 재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전가격 분석을 할 때는 비교 대상 기업들의 경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코비드19와 같이 예외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는 이렇게 손실을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보상 조정에 대한 의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에서는 보상 조정을 특수관계인 간의 실제 청구된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보상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은 통상적으로 세무 조정, 세무 신고 전에 수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보상 조정의 경우에는 정상 가격이 이익률 형태로 결정이 되므로 해외 관계사의 이익률이 정상 가격 범위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 가격 범위에 해당하도록 거래 가격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조법에서 이 결산 전후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이후에도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 표준을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정이나 실무 측면에서 봤을 때 현지 과세 당국에서의 과세 표준을 증액시키는 그런 보상 조정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현지 과세 당국 입장에서 과세 표준,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이런 감액 조정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imited Risk Entity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Guaranteed Return의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코비드-19 하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떤 상업적 합리성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Limited Risk Entity의 경우에도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의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Limited Risk Distributor의 경우에는 그와 비교 가능성이 높은 제3자 유통업체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어떤 매출이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 가능 제3자의 경우에도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역시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서 Limited Risk Entity의 경우에도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기존의 특수관계자 간의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해서 양 특수관계자 간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는 기존 거래의 철회 또는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독립기업 원칙을 고려해서 이 계약을 수정할 것을 또는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관련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코비드-19 하에서 기업들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지출 또는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 공간의 재구성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 구현과 관련된 IT 인프라 비용 등의 이런 예외적이고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용을 어느 관계사가 부담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는 첫째, 누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계사 간의 약정과 둘째, 제3자라면 이러한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서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사업상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고 판매자에서는 사업상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이런 리미티드 리스크의 형태라면 코비드-19와 관련한 이런 비용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코비드-19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원이나 개입이 기업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 지원이나 개입을 이전 가격 분석을 할 때에도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전 가격 지침에서 말하는 정부 지원이라 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 투자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적격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런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비근로 시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단축근로로 감수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기업에게 보전해주는 이런 일자리 유지 프로그램 또는 대출 보증, 우대 조건으로의 사업 자금 조달, 대출 만기 연장, 특정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 및 유동성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신중한 이런 비교 가능성 분석 없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독립기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약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정부 지원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사실상 이 코비드19 하에서 발생된 사업상 위험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나 이런 개입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비교 대상 기업을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한 또는 비교 가능한 지역의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글로벌 벤치마크를 통해서 글로벌 셋을 활용해서 정상 이익률을 도출하기보다는 리저널 셋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비교 가능성을, 특히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 지원에 따른 어떤 이러한 특수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적절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리저널 셋보다는 해당 국가의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로컬 셋을 이용해서 각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을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차이에 따른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의 영향을 받는 APA가 기존에 승인을 받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또는 현재 APA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APA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OECD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APA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 오퍼레이셔널 컨디션과 경제적 환경, 이 두 가지를 주요 전제 조건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팬데믹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요한 전제 조건의 위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또는 APA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된 APA 조건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APA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과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당국과 투명한 방법으로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조법상에서도 주요한 전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PA, OECD 이전가격 지침과는 달리 거래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단의 국세청 APA 연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거래에서의 기능과 위험 또는 사업 구조의 동일성만을 중요한 전제 조건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코비드19와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명시적으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우리 기업이 코비드19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기존 AP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역시 현재 그 승인을 받은 APA나 또는 향후 승인을 받아야 할 현재 논의 중인 APA 경우에는 코비드19 상황 하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승인을 받은 APA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이 이미 승인받은 APA의 주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국조법 또는 APA 합의문상에 있는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APA의 취소, 철회, 변경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코비드19 하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로 APA의 주요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이 APA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조법에서도 전제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기업이 APA 승인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APA를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APA상의 주요한 전제 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합의에 따라서 해당 사업년도부터 그 이후 사업년도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APA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PA를 2018 사업년도부터 2020 사업년도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 2018 사업년도와 19 사업년도는 기존의 승인 내용을 유지하되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2020 사업년도 이후는 승인 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코비드-19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서 APA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 분석,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연도별 개별 연도별 이익률을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APA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PA의 연도별 분석 대신에 코비드-19 전 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2018 사업년도부터 2020 사업년도까지 전체적인 사업년도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 사업년도의 가중평균 이익률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멀티 어프로치 또는 텀 테스트의 방법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APA 대상 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기존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사업년도와 그렇지 않은 사업년도를 분리해서 검토하거나 승인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되어서 이미 논의 중이거나 또는 아직 승인받기 전의 APA가 있는 경우에 기업들은 이런 그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APA 협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롭게 APA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OECD의 입장은 오히려 APA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조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향후 발생될 조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는 과세당국이 APA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코비드 영향을 받는 사업연도에 대한 단기적인 APA, 그리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한 어떤 별도 APA를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 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기간 전체에 대해서 APA를 승인을 하되 매년 연례 보고서를 검토할 때 코비드-19 효과를 반영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 연도별 이익률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의 단기간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PA 승인 대상 기간을 확대하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A 대상 기간 동안의 누적 이익률 분석 또는 단연도 가중평균 이익률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특정 연도의 경제적 효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도 3월달 IRS가 발표한 2023년도의 APA 리포트입니다. 특히 이 자료는 코비드-19 영향을 받은 2020년도의 APA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도의 경우에 미국 IRS에 신청된 APA는 121건이었는데 반해 2021년도의 경우에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APA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외적으로 2015년과 18년을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연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APA 신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IRS의 경우에 120건을 타결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127건이 타결되어
기존의 대면 회의를 했을 때의 상황에 비해서 오히려 APA가 훨씬 더 많은 건수가 타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청부터 타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2018년도에는 40개월, 2019년도에는 39개월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기간이 단축된 32.7개월로 오히려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타결 기간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역시 코비드-19 상황 하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APA를 이전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APA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에는 코비드-19 관련해서 주요 국가의 이전 가격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 가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 OECD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을 위해서 이전 가격과 관련한 특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교 가능성 분석입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통상의 벤치마킹 스터디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 실적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추가 분석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APA를 승인받았거나 또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APA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호주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되었거나 또는 논의 중인 APA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APA 논의를 유보하거나 또는 APA 신청을 우선 철회한 후에 추후 코비드-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다시 재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도 2021년도에 코비드-19 Support Measures and Tax Guidance라고 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텀 테스트의 방법을 사용해서 특정 사업연도의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S 규정상 텀 테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싱가포르 국세청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번 코비드-19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세청과 사전 협의 없이도 이러한 텀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 전체적으로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아서 2020년도에 재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자국에 소재한 Limited Risk Entity의 경우에도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PA를 신청할 때는 만약에 코비드-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새로운 APA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상당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코비드-19의 영향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이후에 APA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APA가 신청된 경우에는 코비드-19가 미치는 이런 영향을 고려했을 때 IRAS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전 가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5가지 정도 차원에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전 가격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이전 가격 정책이 코비드-19와 같이 특수한 경제 상황 하에서도 해외 법인의 손익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이전 가격 정책이 이러한 특수 상황에 따른 이전 가격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의 손익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둘째로는
관계사 간의 계약서의 변경입니다. 제3자와의 계약과 관계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서 거래 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 이러한 조건들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현지 법인의 이익률이 정상 이익률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거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아웃컴 테스팅과 같이 사후적으로 현지 법인의 손익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관계사 간의 계약서상 조항에 추가할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뱁스 보고서 작성 측면에서는 마스터 파일 작성을 하실 때는 코비드19 하에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특히 로컬 파일 작성을 하실 때 해외 현지 법인들이 손실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이익률에 미달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관련한 비경상적인 비용들이 있는지,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서 재무 실적에 영향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는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손실인 기업들도 비교 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 그리고 충분한 수의 비교 대상 선정을 위해서 기존의 벤치마크 스터디 할 때와 달리 산업군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2020년 이전 뱁스 보고서 상에 있는 비교 대상 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비교 대상 기업군의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뱁스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추후 과세당국이 로컬 파일을 검토할 때 이전 가격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국가별 보고서, 즉 CBC 리포트를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이 CBC 리포트의 경우에는 각국의 과세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법인이 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외의 해외 법인들 이익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예를 들어서 자국에 소재한 판매법인과 그 외의 국가에 소재한 판매법인들 간의 이익률 편차가 크거나, 또는 자국에 소재한 법인은 손실인 반면에 그 외의 국가에 소재한 법인들은 이익인 경우에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이전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A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승인받으신 APA가 있는 경우에는 코비드19의 영향에 따라서 주요 전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APA 취소, 철회,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APA가 있는 경우에는 코비드19의 영향을 고려해서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사업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쌍방 APA의 경우에는 양 국가 간의 논의 시점을 코비드19 영향을 받은 이후의 시점으로 늦추거나, 또는 충분한 경제 분석이 APA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시는 그런 자문사와 그리고 관련된 과세당국과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 법인들 중에서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이익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APA를 통해서 이전 가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법인의 매출액 또는 특수관계 거래 규모가 크거나 본사 등 관계사와의 무형자산 거래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경우에, 또는 현지 법인의 이익률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의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또는 현저히 미달해서 한국
또는 현지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전 가격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등과 같이 현지 과세당국의 이전 가격 챌린지가 상당한 국가에 자회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APA를 통해서 이전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 OECD가 발표한 코비드-19 하에서의 이전 가격 지침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전 가격 측면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맨 뒤 슬라이드에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